어머니, 저희가 돈 드리잖아요. 그깟 20만 원으로 내 시간을 산 거라고 생각한 거니? 어머니가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아이 좀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자기 인생을 미뤄두고 살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드라마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올해 봄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약속 하나가 생겼어요. 여고 동창회 여행. 무려 40년 만에 우리끼리 첫 여행이었어요. 40년. 그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인지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20살에 결혼하면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것 말고는 여행을 제대로 해본 기억이 없어요. 아이 셋 낳아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이제는 좀 내 삶을 살 수 있나 보다 했더니 이제는 손주들을 돌보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지 맞벌이 하면서 아기 키우기 쉽나? 그렇다고 맞벌이를 안 할 수는 없으니 손주들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땐 제가 도와주는 수밖에요. 내 자식이 셋이다 보니 손주만 5이고 이 아이 저 아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다 보니 언제나 대기조로 아이들 연락을 받아야 했어요. 여행이란 건 저에게는 남 이야기였고 언젠가는 나도 가게 되겠지 생각하는 희망사항일 뿐이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제주도 이야기가 나오면 신혼여행 때 생각이 나면서 그립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들 잘만 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그 한 번이 왜 이렇게 힘든지 이렇게 미루다 보니 여고동 창생들과 함께 여행한 지도 40년이 흘렀던 거예요. 어느 날 경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수가 우리 여행 한번 가보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여행? 경숙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해외여행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 다 결혼시켰고 갈만하잖아. 저는 망설이면서 대답했죠. 글쎄, 나는 손주들 언제 봐줘야 할지 몰라서. 경숙이는 속상한 듯 말했어요. 알지, 너 손주 봐주고 있는 거. 그래도 아예 간다는 것도 아니고 3박 4일이잖아. 경숙이 말이 맞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런가? 그래도 아이들이 내가 필요하면 4일만 다녀온다고 해. 네가 그동안 애들 봐준 게 얼만데 니네 자식들이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줄까? 망설이는 저에게 경숙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더 늙으면 못 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가야지. 나중에 다리 아프면 어디 가지도 못해. 지금이 가장 젊을 때야. 지금이 가장 젊을 때라는 경숙이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네 말이 맞아. 인생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적절한 때라는 건 오지 않더라. 저녁에 아이들한테 말해볼게. 경숙이가 반색하며 말했어요. 정말? 신난다. 나는 경자하고 홍자한테도 연락할게. 다음 달에 꼭 가는 거야. 내가 다 알아볼게. 걱정 마. 우리 40년 만이야. 이번엔 꼭 가자.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해외여행이라는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내가 갈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가도 되는 걸까? 마음 한쪽에서는 괜히 욕심 부리는 것 같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번에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여행 날짜가 정해지고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신호음이 가고 아들 승훈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래, 나다. 네, 엄마 저녁에 무슨 일이세요? 나 다음 달 12일에 4박 5일로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어. 해외여행이요? 누구랑요? 엄마 친구 경숙이 이모 알지? 경숙이랑 홍자, 경자 이렇게 넷이. 승훈이가 흔쾌히 말하더군요. 잘 됐네요. 엄마도 해외여행 다녀오셔야죠.
얼떨떨해진 제가 물었어요. 저기, 괜찮니? 승훈이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네. 뭐가요? 돈 필요해요? 승훈이는 제 말이 돈 달라는 말로 들렸나 봐요. 아니다. 손주들 때문에 그러지. 엄마, 우리가 뭐 매일 맡기는 것도 아니고 다녀오세요. 그래, 고맙다. 며칠 뒤 여고동창 단톡방이 만들어졌어요.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죠. 애들아, 여권부터 확인해. 나 여권 유효기간 지났대. 홍자야, 비행기 탈 때 신발 벗는 거 알지? 정말? 그럼 들고 타? 신발장이 있어? 경수가, 홍자 그만 놀려. 쟤 진짜 벗고 타면 어쩌려고? 놀린 거였어? 경숙이 너 정말. 하하. 단톡방은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그러다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여행을 갔던 날. 그때는 기차였죠. 고등학생이던 시절 부모님 몰래 우리끼리 바다를 보러 갔던 날이었어요. 경숙이가 바다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다음날 부모님들 몰래 작전을 짜고 무작정 출발한 거였어요. 그날 새벽에 출발했다가 밤이 되기 전에 돌아오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도서관 간다고 거짓말하고 경숙이는 보충 수업 있다고 둘러대고 홍자와 경자도 저마다 핑계를 댄 후 아침 일찍 청량리역에서 만났어요. 기차역까지 가는 길에는 아버지한테 걸릴까봐 무척 떨렸지만 기차역에서 친구들을 보자마자 걱정이 사라졌어요. 기차 안에서 웃고 떠드느라 정신없었죠. 삶은 계단도 먹고 사이다도 한 잔씩 하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도 우리끼리 나눈 대화도 너무 즐거웠어요. 바다가 처음 보였을 때 우리는 동시에 감탄을 외쳤어요. 우와, 정말 우리끼리 바다에 왔어. 그날 하루 종일 우리는 정말 즐겁게 아무 생각 없이 놀았어요. 파도를 피하는 놀이를 하다가 경숙이랑 제 신발이 젖고 말았지만 우리는 즐거웠어요. 신나게 놀다가 기차 시간에 맞춰 기차역에 도착했는데 돌아가는 기차를 놓치고 말았어요.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라 역 대합실에서 서로 얼굴만 바라봤어요. 역에서 겨우 전화를 빌려 경숙이 아버지에게 전화드렸고 경숙이 아버지는 친구들 집에 전화를 돌려 부모님들을 안심시킨 후 저희 아버지와 함께 아주 비싼 택시를 타고 우리를 데리러 오셨어요. 딸들이 밤에 역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한마디 꾸중도 없이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함께 떠난 마지막 여행이었죠. 서로 사는 게 바빠 40년이나 지난 이제야 여행을 가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은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그 아이들이 이제는 다 할머니가 되어 다시 떠나는 여행이니까요. 이번엔 기차가 아니라 비행기였어요. 저는 정말로 처음이었어요. 해외여행도 처음이고 이 나이에 친구들끼리 떠나는 여행도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설레었어요. 옷장 깊숙이 넣어둔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죠. 그 가방을 들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 가방을 언제 샀는지, 왜 샀는지조차 이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요. 아마 그때도 언젠가는 쓰겠지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언젠가가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정말 몰랐죠. 가방을 열고 안쪽을 들여다봤어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데도 괜히 가슴이 꽉 찬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물건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부터 여행을 위한 준비를 했어요. 늘 쓰던 큰 샴푸 말고 여행용 작은 샴푸, 린스 같은 여행 키트를 구매했어요. 계산대 앞에서
괜히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집에 있는 거 덜어갈까? 여권 사진도 찍었어요. 귀가 나와야 된다고 해서 파마도 다시 하고, 색이 진한 옷을 입으라고 해서 빨간색 스웨터도 하나 샀어요. 친구들 단톡방 알림이 울릴 때마다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야, 우리 공항에서 뭐 먹을까? 기내식은 나올까? 사진은 누가 제일 잘 찍을까? 그 대화들이 사소한 이야기인데도 매일매일을 설레게 만들어줬어요. 나는 평생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살았지. 내 일정이 생긴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여행 날짜가 다가올수록 괜히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혹시 그날 손주가 아프진 않을까? 혹시 아이들 중 누가 급한 일이 생기진 않을까? 괜히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번만큼은 괜찮겠지. 4박 5일이잖아.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했어요. 이제까지 늘 그래왔으니까요. 여행 전날 밤 나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누웠어요. 일찍 잠들면 내일이 빨리 올 것 같았죠. 그럼 비행기를 타면 끝이니까 그래야 진짜 내가 여행 가는 기분이 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잠이 쉽게 오질 않았어요. 경숙이 얼굴, 경자 얼굴, 홍자 얼굴이 차례차례 떠올랐어요. 교복 입고 웃던 얼굴, 기차 안에서 떠들던 얼굴, 바닷가에서 신발 젖었다고 소리치던 얼굴. 그 얼굴들을 내일 만나는 거죠. 여행 당일 저는 간단히 요기를 하고 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여권, 지갑, 비상약, 평소 먹는 혈압약, 소화제, 파스. 혹시 몰라 가족 사진도 하나 챙겼어요. 사진을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으면서 혼자 웃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냐고. 늘 말하던 내가 이렇게 설레고 있다니. 드디어 오늘이다. 자꾸 시계를 봤어요. 아직 공항으로 출발할 시간은 충분한데도 괜히 마음이 앞섰어요. 가방은 현관 옆에 미리 세워두었어요. 이제 나갈 시간이에요. 외투를 입고 신발을 신고 이제 정말 문을 나서려던 순간 그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른 아침이라 누굴까 싶었죠. 문을 열자마자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문 앞에는 며느리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손주가 서 있었어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내 다리를 꼭 붙잡고 있었죠. 며느리는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그 순간 내 손에는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고 내 앞에는 늘 그래왔던 하루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도준이가 독감이래요. 5일은 어린이집에 못 가는데 도준이 좀 봐주세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이건 부탁이 아니구나. 나는 여행을 못 가게 되겠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가슴 한가운데가 툭 하고 내려앉았어요. 며느리는 아이 가방을 내려놓고 겉옷을 다시 여미며 이미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약은 여기 있어요. 열나면 이거부터 먹이시고요. 설명이라기보다 지시처럼 들렸어요. 기침하니까 밖에는 나가지 마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인가 당연하다는 듯 저의 시간과 공간을 침범하는 자식들이 어이없었어요. 며느리는 시계를 한번 보더니 조금 급해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리고 낮잠은 꼭 1시까지는 재워주세요. 안 그러면 밤에 너무 늦게 자요. 그 말에 내 입에서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이미 내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행동에 화가 나서 물었어요. 승훈이는 알고 있니?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한테 맡기면 된다고 했어요.
어머니, 근데 저 진짜 지금 안 나가면 늦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손주는 신발을 벗고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장난감을 쏟아놓고 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죠. 저는 현관 옆에 서 있던 여행 가방을 바라봤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그 가방은 나를 밖으로 데려갈 물건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여기 남아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물건처럼 느껴졌어요. 도준이와 함께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 짧은 거리조차 발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다시 왔어요. 어머니, 아이 점심은 간식은 많이 먹이지 마시고요. 점심은 따뜻한 국으로 해주세요. 그 말에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그래. 그 한마디가 내 하루를 완전히 정해버린 것 같았어요. 얼떨결에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는 걸요. 그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승훈아, 나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 아침이라 좀 바빠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저녁에 말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 말해야 하는 문제였어요. 오늘 나 여행이라고 한 거 잊어버렸니? 아, 그거 오늘이었어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어요. 오늘이라고 말했잖아. 날짜도 몇 번이나. 아들은 잠깐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 미안해요, 엄마. 요즘 정신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은 나왔는데 목소리에는 급함만 있었어요. 근데 엄마, 지금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벌써 익숙하게 들렸어요. 도준이가 아프잖아요. 오늘 회의도 빠질 수가 없고.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나는 또 봐줘야 되는 거고?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엄마가 안 봐주시면 도준이는 어떡해요? 또 그 말, 봐줄 사람이 엄마뿐이라는 말이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엄마, 여행은 다음에 가면 되잖아요. 다음에, 또 다음에. 엄마, 진짜 이번만 좀 봐줘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정한 거예요. 알겠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때여고 동창 단톡방 알림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미수가 어디야? 우리 체크인했어. 너 아직 집이야? 사진이 연달아 올라왔어요. 공항 앞에서 찍은 사진, 커다란 캐리어 옆에서 웃는 얼굴들, 손을 흔드는 모습. 미수가 왜 연락이 안 돼? 미수가 무슨 일 있는 걸까봐 걱정돼. 핸드폰 액정 화면 위로 내 눈물이 떨어졌어요. 단톡방에 짧게 답장을 썼어요. 미안해. 나 못 갈 것 같아.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무슨 일이야? 친구들이 물었어요. 설마 또 애 때문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금 뒤 경숙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수가 우리 더 기다리면 비행기 놓쳐. 그 말이 가슴을 세게 쳤어요. 눈물이 났지만 나 때문에 친구들의 여행을 망칠 순 없었어요. 겨우 울음을 머금고 최대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말했어요. 난 괜찮아. 다녀와. 그 말이 얼마나 어렵게 나온 말인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잠시 후 비행기 이모티콘과 함께 마지막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미수가 같이 못 가서 너무 아쉽다. 다음엔 꼭 같이 가자. 그 순간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더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도준이는 내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비행기 장난감을 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도준이 앞에서 웃어보려고 했어요.
할머니 비행기가 수응하고 날아가. 도준이가 비행기를 잡고 허공에서 비행기를 날렸어요. 여행 못 간 기분이 별로여서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네. 비행기가 어디 가는 걸까? 엄마 아빠 태우고 싱가포르 간대. 할머니 싱가포르이 어디야? 할머니는 안 가? 도준이가 비행기를 들고 물었어요. 응. 할머니는 안 가. 엄마 아빠가 나중에 도준이랑 싱가포르 간대? 도준이가 여전히 비행기를 날리며 말했어요. 아닌데. 응? 엄마 아빠 오늘 간 거야. 도준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오늘? 응. 오늘. 도준이는 비행기를 내려놓고 현관 쪽을 가리켰어요. 근데 저기 할머니 가방도 있잖아. 할머니도 가는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도준이는 다시 물었어요. 근데 할머니는 왜 안 가? 가방 있는데. 도준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럼 할머니는 나랑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할머니는 도준이랑 있을 거야. 도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저를 봤어요. 다행이다. 할머니는 나랑 놀아서 그렇게 도준이와 하루를 보냈어요. 정확히는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5째 날이었어요.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며느리가 먼저 들어왔어요. 어머니, 도준이는 좀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열도 없고 잘 놀았어. 며느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아휴, 다행이에요. 걱정돼서요. 뒤이어 승훈이도 들어왔어요. 엄마 고생 많았어요. 그 말이 고맙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며느리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도준이 밥은 잘 먹었어요? 그래. 여행은 잘 다녀왔니? 순간 공기가 멈췄어요. 며느리는 말을 하다 멈췄고 승훈이는 제 눈을 피했어요. 저는 둘을 번갈아 봤어요. 니네 여행 말이야. 며느리가 당황한 얼굴로 웃었어요. 어머니, 그건. 승훈이가 급하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 그게. 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싱가포르. 좋다더라. 그제야 둘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어요. 도준이가 그러더라. 엄마 아빠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 간다고. 그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그걸. 그제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승훈이는 한숨부터 쉬었어요.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웃지 않고 말했어요. 오해할 게 있니? 며느리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도준이가 아프다고 한 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안 아픈 건 아니었지. 잠깐의 정적. 저는 그 다음 말을 천천히 꺼냈어요. 근데 독감은 아니더라. 그 말에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어요. 열도 없었고 기침도 하루면 멎었어. 그제야 진실이 공기 위로 올라왔어요. 승훈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승훈이를 노려봤어요. 그래서 네 여행은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내 여행은 중요한 게 아니었니? 말을 고르다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휴가가 그날밖에 안 맞았어요. 그날 아니면 못 가는 거였다고요. 엄마가 이해해줘요. 그 말이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그래. 난 늘 이해했지. 며느리는 격양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어머니, 저희가 용돈도 드리고 있잖아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가슴이 식었어요. 돈이라고? 며느리가 제 말을 받아쳤어요. 저희가 매달 용돈 드리고 있잖아요. 그제서야 아들, 며느리가 제 시간을
함부로 침범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난 돈 받아서 도준이 봐준 게 아니다. 승훈이는 결국 며느리 편에 서서 저에게 따졌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왜 이러냐고? 승훈이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도 이해 좀 해줘요. 우리도 휴가 한 번 가는 거 쉽지 않았어요. 저는 어이없어 승훈이를 바라봤어요. 이해를 해달라고? 너희는 먼저 나를 이해한 적이 있었니? 며느리가 화난다는 말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어머니는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웃기게도요. 시간이 많다고? 며느리가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는 하시는 일도 없으시고요. 저는 잠시 말이 안 나왔어요. 40년 동안 아이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손주들 돌본 게 아무 일도 안 한 인생이 되는구나.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난 하는 일이 없지. 아들 며느리가 둘 다 잠깐 멈췄어요. 그래서 언제든 불러도 되고 나는 약속 있어도 취소해도 되고 내 계획은 중요하지 않은 거지. 승훈이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뜻이야. 너희가 지금까지 날 대해온 방식이. 나는 현관옆 여행 가방을 가리켰어요. 저 가방 보이니? 40년 만이었어. 승훈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너희는 매년 가잖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저는 웃지도 울지도 않고 말했어요. 나는 신혼여행 이후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못 갔어.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건 어머니가 안 가신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내 계획은 늘 뒤로 밀렸거든. 승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엄마는 우리가 도준이 맡기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아니, 두 사람 모두 저를 봤어요. 그런 뜻이 아니야.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이어 말했어요. 도준이를 맡기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도 아니고 너희가 여행을 가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도 아니야. 승훈이는 안도의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그럼요?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부터는 당연하다는 얼굴로 나를 쓰지 말라는 거야. 며느리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앞으로 미리 물어봐. 내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이유가 필요 없는 거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누가 이겼다거나 누가 졌다기보다는 서로 처음 겪는 낯선 공기 같았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가고 여행 가방은 여전히 현관 옆에 있었고 그걸 일부러 치우지 않았어요. 그냥 두고 싶었어요. 제 마음도 거기 같이 있는 것 같아서요. 며칠 후 아침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다음 주 수요일에요. 제가 회식이 하나 잡혔는데 저는 말을 자르지 않았어요. 끝까지 듣고 나서 말했어요. 안 돼.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어머니 잠깐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그날은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어요. 어머니 꼭 그날이어야 해요? 예전 같았으면 아니, 괜찮아라고 말했겠죠. 근데 이번엔 말했어요. 그래. 다들 그날 된다더라. 잠깐의 침묵 끝에 며느리는 짧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후련했어요.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승훈이었어요. 엄마, 이번 주 금요일에 도준이 어린이집에서 일찍 데려와야 하는데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안 돼. 엄마, 진짜 한두 시간만. 그날은 경숙이랑 약속 있어. 엄마, 안 돼. 한번 거절하고 나니 거절의 말이 생각보다 쉬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내가 너무 냉정한 건가 싶다가도 곧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야. 이게 냉정한 게 아니라 이제야 바로 잡는 거야. 그 다음 주엔 도준이가 열이 난다며 전화가 왔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물었어요. 병원은 갔니? 아직이요. 그럼 병원부터 가. 어머니가 봐주시면. 저는 말을 끊었어요. 오전에는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기로 했다. 오후에는 볼 수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어린이집으로 데리러 가마. 전화를 끊고 외투를 입는데 괜히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을 나서자 이상하게도 숨이 깊게 쉬어졌어요. 그날 식사 자리에서 경숙이가 말했어요. 야, 너 얼굴 좋아졌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응. 뭔가 예전보다 밝아졌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가슴이 찡했어요. 집에 돌아와 옷장을 정리하다가 다시 넣어두었던 여행을 봤어요. 이제는 내가 마음먹으면 언제든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들, 며느리가 도준이를 데리러 왔어요. 승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까 전화 끊고 생각해 봤어요. 저는 승훈이를 쳐다봤어요. 그래, 무슨 생각을 했니? 엄마가 요즘 좀 너무 엄마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내 생각? 승훈이는 담담한 얼굴이었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요. 승훈이는 며느리를 한번 보고 다시 나를 봤어요. 엄마가 도준이 봐주는 거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했는데? 잠깐의 침묵 뒤 승훈이가 말했어요. 서로 돕는 거라고 생각했죠. 서로? 제 입에서 승훈이 말이 되풀이되어 흘러나왔어요. 그래요. 서로요. 저희도 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꼬리가 먼저 비틀렸어요. 아, 또 그 말이네. 말이 나가고 나서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높다는 걸 알았어요.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럼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매달 20만 원 드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20만 원? 네. 맞벌이에도 애 키우고 대출 갚고 생활비 나가면 남는 거 거의 없어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묻자 며느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저희도 할 만큼은 했다는 거예요. 잠깐 정적이 흘렀고 그 다음에 웃음이 나왔어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20만 원 주고 나를 쓰고 있었다는 거지? 승훈이가 벌떡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말 좀 가려서 해요. 그게 우리한테는 큰 돈이라는 거예요.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 큰 돈이지. 근데 그게 나를 고용하는 값이었어?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그렇게 몰아가시지 마세요. 몰아가? 내가 지금 몰아가고 있니? 저는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고 말했어요. 40년 동안 너 키우고 니네 결혼시키고 손주 봐준 값이 한 달 20만 원이냐고. 그때 며느리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도 할 말 있어요. 네. 결혼할 때 어머니가 해주신 게 뭐 있어요? 그 말이 정확히 심장을 찍었어요. 뭐? 집도 전세로 해주셨죠. 남들은 다 시댁에서 50평대 아파트 사주신대요. 혼수도 저희 돈으로 했고 예물도 저희 엄마 겨우 명품 가방 하나 받았어요. 결혼식도 호텔도 아니었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얼마나 창피했었는 줄 아세요? 승훈이가 그 말을 받았어요. 맞아,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한테 받은 거 없잖아요. 다른 엄마들은 다 손주들 봐주는데 엄마만 유난스럽게 왜 그래요? 그 순간 속이 텅 비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참을 말이 안 나왔어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니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잠깐 멈췄다가 천천히 이어 말했어요. 근데 너 그만큼 누가 키웠어? 너 자라는 동안 누가 밥 차려주고 아프면 밤새 붙어 있었니? 며느리가 바로 잘라 말했어요. 그건 엄마니까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어머니, 그런 감정적인 얘기 말고요.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래. 그럼 감정 얘기 말고 현실적으로 따져보자. 두 사람 얼굴이 굳었어요. 니네가 나한테 준 돈 20만 원씩 몇 년이야? 승훈이가 작게 말했어요. 한 3년쯤. 그래. 그럼 700만 원 정도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그리고 바로 말했어요. 그럼 내가 도준이 본 거 계산해 볼까? 야간, 주말, 휴일 다 포함해서 시급 10,000원만 쳐도 이미 그 돈 넘어. 승훈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그건 너무 나간 거예요. 너무 뭐? 엄마랑 우리 사이를 이렇게 돈으로 따지는 게. 그 말에 저는 슬프지도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 났을 말인데 그날은 아무 감정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말했어요. 그만 가라. 아들 얼굴이 굳었어요. 며느리는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고요. 그날 그렇게 아이들은 집을 나갔어요. 집에 혼자 남았는데 이상하게도 집이 처음으로 조용했어요.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까는 우리도 좀 감정이 격해서 그랬어요. 사과하려나 싶었죠. 근데 말은 곧 다른 쪽으로 흘렀어요. 다음 주에 도준이 어린이집 방학인데요. 아, 역시. 엄마, 이번엔 조금 더. 용돈은 좀 올려드릴게요. 돈은 필요 없다. 도준이도 맡기지 마라. 아니, 엄마. 전화를 끊으려는데 옆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안 된대? 어머니 왜 그러셔? 돈도 더 드린다는데. 어차피 어머니 돈도 없어서 우리가 돈 안 드리면 생활하기도 어려우면서 너무 고집 피우는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최고급 여행 패키지를 예약했어요. 물론 경숙이, 경자, 홍자랑 같이 가는 여행으로요. 여고 동창회 단톡방에 제가 링크 하나를 올렸어요. 지중해 크루즈 12박 13일.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경자가 먼저 물었어요. 야, 이거 맞아? 홍자가 바로 이어서 썼죠. 미수가 이거 가격 잘못 본 거 아니지? 경숙이는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수가 너 괜찮아?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이번엔 우리 제대로 가보자. 며칠 뒤 우리는 크루즈에 올랐어요. 배가 천천히 항구를 떠날 때 누군가 말했어요. 야, 진짜 떠난다. 그 말에 저는 바다 너머를 바라봤어요. 이번엔 누구의 일정도 누구의 사정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프랑스 남부에 내렸을 때, 이탈리아 항구에서 와인을 마실 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날 저녁이었어요. 지중해를 건너는 크루즈 안. 바깥은 해가 완전히 져서 검은 바다 위에 조명이 길게 번져 있었어요. 우리는 맨 꼭대기 전망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죠. 창이 통유리라 앉아만 있어도 바다가 따라오는 자리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하얀 식탁보가 팽팽하게 깔려 있었고 잔이 3개 놓여 있었어요. 물잔, 와인잔, 샴페인잔. 직원이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제 의자를 살짝 당겨주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아, 이번엔 내가 대접받고 있구나. 첫 코스가 나왔어요. 작은 전체가 접시 가운데 조심스럽게 놓였고 그 다음엔 수프, 그 다음엔 생선 요리, 마지막엔 고기와 디저트까지 순서대로 나왔어요. 경자가 포크를 내려놓고 저를 한참 보더니 물었어요. 미수가 근데 진짜 말해봐. 홍자도 잔을 들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렇게 고급 여행, 우리까지 괜찮은 거야? 경숙이가 물었어요. 아들들이 예약해줬어? 그때 직원이 와서 제 잔에 샴페인을 채워줬어요. 보글보글 올라오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심장 소리처럼 들렸어요. 나는 잔을 들고 잠깐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아니, 그럼 저는 말하기 전에 미소를 지었어요. 괜히 뽐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여유로운 마음을 느끼고 싶어서요. 사실은 말이야. 그날을 이야기해줬어요. 너희가 싱가포르로 떠나고 나는 도준이와 있던 날 도준이가 과자 먹고 싶다고 해서 마트에 갔어. 마트 계산대 옆에 로또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동안은 그곳이 로또를 파는 마트인 줄도 몰랐어. 근데 그게 딱 보이는 순간 경숙이가 흥분해서 물었어요. 야, 설마. 미쳤다. 저는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응, 맞아. 근데 그게 1등이더라. 잠시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크루즈 엔진 소리만 멀리서 낮게 울렸어요. 홍자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미수가 진짜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하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 기쁘다기보다는 이제야 숨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 경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 안 했어. 말하면 또 계산부터 할 게 뻔했거든. 이 돈으로 뭘 해줄 수 있냐, 얼마를 나눠야 하냐, 그런 얘기부터 나올 게 뻔히 보여서 저는 바깥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사였어. 서울에 아이들 어린이집 근처에 언제든 불려갈 수 있는 그 집. 그 집을 먼저 정리했어. 홍자가 숨을 삼켰어요. 미수가 아이들 봐준다고 그 비싼 동네에서 내가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없더라. 그래서 제주로 이사했어. 조용한 동네에 마당 있는 작은 집.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가 보여. 나는 웃었어요. 진짜로 편안하게. 너희도 언제든지 놀러와. 잔을 들었어요. 그래, 이게 인생이지. 우리는 조용히 잔을 부딪혔어요. 그 무렵 서울에서는 승훈이와 며느리가 도준이를 데리고 예전 집으로 찾아갔대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모르는 여자가 문을 열었고 며느리가 당황해서 물었대요. 저기 여기 할머니 집 아닌가요? 그 여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대요. 저희 3일 전에 이사 왔어요. 전에 사시던 할머니는 이사 가셨어요. 승훈이가 황당하게 여자가 바라보고 물었대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어디로 이사 가셨는지는 모르겠고 로또 당첨되셔서 크루즈 여행을 가실 거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얼어붙어서 되물었대요. 로또요? 여자는 덤덤하게 말했대요. 네. 1등에 당첨되셨다던데요? 아들 며느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참 서 있다가 갔대요. 제주로 내려온 날 공항을 나와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감귤밭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해는 높았고 바람은 따뜻했어요. 짐을 풀지 않고 외투만 벗어 걸어두고 먼저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순간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함부로 침범하는 집이 아니라 나만의 보금자리란 생각이 들었어요. 주방에 서서 커피를 내렸어요. 아무에게도 맞출 필요 없는 시간. 커피가 내려오는 동안 식탁에 앉아 바다를 봤어요. 점심 무렵 동네 시장에 갔다가 꽃 한 다발을 샀어요. 그냥 집에 두고 싶어서요. 꽃을 꽂아두고 나니 집이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이 고요하고 조용한 것이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는 편하네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쟤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시간을 썼다는 것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가족 간의 희생 중요하죠. 아이들을 키우려면 그땐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노년의 인생까지 다 써버릴 필요는 없었어요. 사랑과 희생은 부모라는 이유로 내 시간을 다 내줄 의무도 없었어요. 자식은 부모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부모 역시 자식 인생의 도구가 아니니까요. 이제 나는 도와줄 수 있을 때만 돕고 가고 싶을 때만 가고 보고 싶을 때만 볼 거예요. 미안해하지 않으면서요. 여행 가방은 침대 밑에 넣지 않았어요. 현관 옆에 그대로 두었어요. 언제든 다시 나설 수 있도록.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인생은 이제야 내 것이 되었어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나는 내 인생을 살 거니까요.